제가 이제 두 번에 걸쳐가지고 수단 손탁에 관한 사진론을 얘기할 텐데요. 오늘은, 전반적인 손탁에 대한 사진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훑어보고, 손탁이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다른 철학적인 내용들의 이론을 같이 또 얘기를 좀 해보죠. 그렇게 하고, 다음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텍스트를 좀 이렇게 좀 심도 있게 좀 파고 들어가서 몇 장에 무엇에 어떤 텍스트가 있는데 그건 무슨 의미를 하고 있는지를 좀 이렇게 살펴보는 거로 다음 주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손탁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냐민과 놀랑바르트의 이론을 사실 종합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사진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어떤 생각들이 사실은 다 공개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데 알면도 불구하고 그런데 좀 오해를 하고 있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손탁은 그것이 결국 뭐냐 하면 이제 이미지의 중독이에요. 이미지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미지의 중독으로부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지의 어떤 생태학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 책의 결말은 그렇게 끝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10년 후가 지난 다음에 타인의 고통이 2002년도에 나왔는데 여기에서 다시 또 사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 10년 전에 이 사진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미지라고 하는 것과 세계라고 하는 것이 전도되어져서 즉 세계가 완전히 이미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계 자체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이미지화 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과연 정말 맞는가라는 거에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뭐가 발생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세상을 접하게 되는 것은 진짜 현실이 아니라 리얼이 아니라 말하자면 시뮬라션, 그러니까 시뮬라크라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타인의 고통에서는 장 보드리아르하고 기트브로의 이론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을 얘기하는데 그들도 비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우리 전쟁터에서 전쟁을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을 찍어 갖고 온 이미지를 가지고 편안하게 앉아서 보고 있는 고통의 이미지를 보는 자들의 입장만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비판하는 거죠. 엄연히 존재하는 어떤 현실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어떻게 실천 방법으로 나갈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정말 이미지 생태학을 필요로 한다라는 걸 여전히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해결은 되지 않았고 끊임없이 그렇죠. 그리고 또 베냐민과 이제 바르트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책 우울한 열정이라는 책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기회가 되신다면 이 책도 함께 좀 읽어보시고요. 우울한 열정, 타인의 고통, 사진에 관한 이 세 개를 좀 잘 읽어가시면 손탁의 그 이미지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좀 얘기를 하겠는데 그걸 중심으로 할 겁니다. 그 전에 이 책에서는 총 이제 6장과 명언 모음집으로 만들어져 있고 6장은 플라톤의 동굴에서 그리고 미국 사진을 통해서 바라본 암울한, 세 번째는 우울한 오브제, 네 번째는 시각의 영웅주의, 다섯 번째는 사진의 복음, 이미지의 세계 이렇게 나눠져 있죠.
플라톤의 동굴에서라고 시작되는 이 부분은 이제 간단히 요약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미지 속에서 갇혀져 있는 것을 잘 모른다. 이미지가 넘쳐나고 있다. 그건 사진 때문이다. 사진이 그 이미지를 대단히 많이 이렇게 생산해냈고, 우리는 사진을 찍는다라는 행위는 일종의 어떤 이 세계를 포착해서 채집해서 내가 소유한다라고 하는, 뭔가 전유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냥 가지는 것으로 모든 걸 다 가졌다라고 하는 것만 끝나지 않아요. 거기는 어떤 공격성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 공격성은 일종의 마치 총으로 어떤 사냥감을 사냥하는 것처럼 사진을 찍는 행위라는 것, 그것 안에서 일종의 뭔가 뭡니까, 소유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강간을 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공격성을 얘기하는데, 찍는다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그 성적인 어떤 판타지도 준다는 것이고, 그 안에 어떤 쾌감, 즐거움도 주겠죠, 당연히.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또 뭡니까, 은밀하게 어떤 다른 사람의 타인의 고통이라든가 저 밖에 있는, 이미지 밖에 있는 세계를 엿보는 시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엿보기의 시선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성적 판타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플라톤 동굴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중요한 건데, 전체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플라톤의 동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벗어난 것 같아요. 사진이 발명되고 나서부터. 그렇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장에 가게 되면 미국 사진을 통해서 본 아므람에서는 이제 많이 등장하는 게 작가 다이애나 버스의 사진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다이애나 버스의 사진을 봤으면 좋겠지만 보신 분들도 계시죠? 다이애나 버스의 사진은 일반인이 아니라 이제 거기 뭐 정신박약아 또는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뭐 쌍둥이라든가 문신을 했다든가 또는 뭐 신체가 좀 기형이 돼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찍었어요. 그래서 60년대 중반, 70년대 이제 그 작품을 보여주고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죽었죠. 그래서 다이애나 버스의 사진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또 그게 뭡니까? 이전의 어떤 다큐멘터리 형식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서 해석하는 게 있어요. 근데 손탁은 아주 서서히 들어가면서 아버스에 대한 작품을 좀 비판을 해요. 아버스가 그런 사진을 찍고 보여주는 것이 과연 우리의 도덕적 양심을 깨우치게 만들어줬느냐라고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서, 근데 결론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들을 자꾸 보여주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 일종의 이제 충격인데, 그것을 보면 처음에는 양심이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것 같기도 하지만 자꾸 보면 볼수록 또 보고 싶다. 자꾸만 보고 싶어서 여기저기 배회하면서 그런 이미지를 자꾸 찾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양심도 깨우쳐 주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무감각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보다 더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아버스를 좀 비판하는데, 아버스가 그 사진, 그 대상들을 선택한 것은, 일종의 그 엿보기의 시선에 그런 자신의 어떤 개인적 성적, 판타지를 채우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은 이제 아버스 한 사람만 비판하는 게 아니죠. 사진 이미지 자체가 원래 그렇게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사진을 찍으면 뭔가를 내가 가졌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사물이나 풍경 같은 경우 좀 덜할 텐데 어떤 사람이었을 경우에는 더 하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을 가졌다라는 어떤 그런 감정이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사물화된 거죠. 사물화.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다음부터.
사물화된 상태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면 결국 이 사진으로 찍혀지기만 한다면 그것은 전부 다 우선 찍는다는 행위가 이제 찍는다는 게 일종의 어떤 대상과의 만남 속에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잘 이해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세계에는 다양한 사건들이 있을 텐데 사진으로 찍혀지지 않으면 사건으로서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보도 사진들에 대한 어떤 그 비판을 하고 더불어서 그것이 예술 사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으로 찍혀지게 되면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서 처음에는 그것이 대상 자체가 주는 어떤 감동이거나 충격이거나 또는 그 사건 자체의 중요성의 의미를 부여했겠지만 한 100년쯤 지나게 되게 되면 그 사진이 여전히 그래도 지금도 감동적이라고 한다면 미적인 것이 만약에 이게 개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그만큼 이거는 과거에 찍혀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뭡니까? 오래됐기 때문에 오는 어떤 멜랑꼬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어떤 우울함이 됩니다. 즉 사진으로 찍어 놓으면 이거는 생생한 현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왔죠. 근데 손탁에 볼 때는 사진으로 찍혀지면 모두 다 사물화 된다는 거예요. 사물화. 오브제라는 거죠. 사진으로 찍혀져 있는 건 모두 다 사진으로 찍혀져 있는 그 이미지는 모두 다 이 세계의 어떤 것을 포착해서 즉 발견한 오브제가 됩니다. 이 발견한 오브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우연히 뭔가를 발견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방식은 초현실주의가 그랬어요. 초현실주의가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까? 발견된 오브제. 초현실에서 많이 쓰잖아요. 시가 그렇고 또 회화 당연히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런 오히려 회화라든가 이 시에서 했던 그런 발견된 오브제들 그것은 실패했다. 사진이 적합한 매체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주 성공한 거예요. 사진 그 자체는 이미 초현실인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2장에서도 얘기하지만 미국은 이미 초현실 사회다라고 얘기해요. 사진 이미지로 뒤덮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건도 사진에 찍혀지기 위해서 준비되는 거고 또 사진에 찍혀져 있는 그 대상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아름답게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초현실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우울한 오브제로 이제 명명을 하면서 4장으로 넘어가면 시각의 영웅주의인데 이 부분은 사진이 끊임없이 예술이고자 노력을 했어요. 사진 발명 당시부터. 그러나 예술로서 인정 못 받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물론 기계적인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작가의 주체라고 하는 창작 주체의 주관성이 개입되기 어렵다라는 것이 가장 크고 그런데 작가의 주관성이 개입되지 않는 것은 예술이 될 수 없죠. 그것이 개입돼야만 되는 거죠. 반드시. 그것이 개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예술 논쟁이 벌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개입을 시켜가지고 뭔가 사진 예술가들이 그동안 해왔던 거 사진 예술가들이 해왔던 것은 작가 주관의 표현이죠. 어떤 대상을 부분적으로 클로즈업해서 찍게 되면 현실의 맥락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추상적으로 된다. 그렇죠? 아까 한편에서는 뭐 초현실적인 그런 분위기를 형성시키기도 하고 추상적인 어떤 형태미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사진이라고 하는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서로 모순적이면서도 부딪힌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뉴 비전, 새로운 어떤 시각의 이미지를 계속 개척하려 했던 1930년대 작가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월리나기, 만네이 그런 작가들의 작업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진들을 뭐 약간 이미지 도판들이 있긴 하지만 그거 갖고 충분하지는 않고 사실은 그 작가들의 이미지들을 좀 잘 봐야만 되긴 하는데 제가 여기 준비하기 전에 그런 이미지를 보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저작권에 뭐 문제가 된다 그래가지고 아예 안 보기로 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읽어가시면서 작가들을 이제 나오면 검색 요즘에 뭐 하면 다 나오니까 그건 이미지를 좀 한번 보시고 그러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시각의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시각의 보험에서 이제 이것은 사진의 복음이죠. 이것은 앞에서 이제 그 휘트먼의 시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휘트먼이 하고자 했던 어떤 시각의 예술의 민주주의죠. 그러니까 추함과 아름다움에 대한 구별을 굳이 이렇게 갖는 것은 그건 어떤 속물적인 것인데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아름다울 수 있는 잠재적인 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것에 대한 노력들을 이제 현대 예술에 와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걸 비로소 정말 다 하게 된 거는 사진이라는 거죠. 사진은 모든 것을 대상으로 그거를 찍으면서 얘가 현실의 문명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면서 그것이 비현실적인 그런 아까 추상적인 것도 주고 하면서 별 볼 일 없는 그 하찮은 것들이라 할지라도 사진에서 어떤 중요한 의미가 달라붙기도 하면서 그게 아름답게 화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휘트먼의 어떤 그런 예술의 민주화 이런 부분들이 추함과 아름다움 또는 하찮은 것과 중요한 것 이런 거에 대한 그 가치 기준을 나누지 않는 그런 프로젝트가 마치 사진에서 성공한 것 같다. 그래서 결국 예술이 궁극적으로 나오려고 했던 것이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은 여전히 1960년대 전까지는 인정을 못 받아요. 예술의 개념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1960년대 매우 중요한 시기죠. 개념 예술이 탄생하죠. 개념 예술에서 사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때 사진에서 개념 예술가들이 사진을 많이 쓰는 이유는 사진이 예술적이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술이라는 개념 자체를 전복하기 위해서 비예술이라고 판단되어졌던 언어라든가 사진 이미지를 쓰는 거죠. 그런 의미죠. 잘 아시죠? 아닌가요? 좀 회화를 하셨다고 해서 미술을 하시면은 미술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걸 뭐 자세히 하지는 않아요. 손탁이. 그러나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의 장이 6장입니다. 그래서 이미지와 세계라고 하는 게 이 세계와 이미지는 같지 않다는 거죠. 세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계가 이미지화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략 하여튼 이렇게 훑었습니다. 이거 갖고 충분하지는 않겠는데 근데 플라톤에 대해서 뭐 너무나 요즘에 일반 상식적인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나요? 플라톤의 동굴에 대한 우화 다 아시는가요? 뭐 아셔도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플라톤이 국가론의 제 7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사람은 운명적으로 동굴에 갇혀져 있어요. 이렇게 발목과 목이 이렇게 갇혀져서 눈이 여기 쪽에 있겠죠. 묶여져 있는 거죠. 뒤를 돌아다 볼 수도 없고 벽면을 향해 있는데 동굴이 어둡고 여기 있는 어떤 그림자들을 보고 이것이 세계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세계는 이 동굴 바깥에 있는데 여기는 뭐 굉장히 밝은 빛으로 되어 있는 세계가 되겠죠. 어둠이고. 저기 밖에 나갔다 오지 못하면은 결코 저 세계가 있는 걸 좀 몰라요. 플라톤 여기 이 세계를 이데아라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거기 국가론에 나온 7장에서는 소크라테스가 말을 하는 거예요. 플라톤이 책을 썼지만
소크라테스가 제자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제 플라톤의 형이에요. 이름 잘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대화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살고 있을 때 이 죄수들이 밖에 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해요. 나가면은 빛이 너무 많기 때문에 눈이 적응이 안 됐겠죠. 당연히 안 보이죠. 아무것도. 세상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좀 더 지나면 이제 내가 이전에 살고 있던 세계는 다른 이게 진짜 세계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물론 이 앞에는 이 그림자를 형성하려면은 모조품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뭔가. 조각상이에요. 이 세계를 담게 모방한 거죠. 이건 제 10장에 나옵니다. 모방론은 10장에 나오는데 이건 7장이고. 모방한 것이 그림자를 비춰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림자조차도 이 이데아를 그대로 모방한 게 아니라 한 번 걸쳐서 모방한 거예요. 그렇죠? 한 번, 이렇게 두 번 모방한 거죠. 이 그림자에서 있는 어떤 그림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세 번이나 단계에 멀어져 있겠죠. 물론 그림을 이제 두 번의 모방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근데 나갔다 온 사람이 다시 죄를 져서 들어온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겠죠. 너가 보고 있는 거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야. 이렇게 얘기해요. 시뮬라크라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믿어주겠습니까? 전혀 안 믿어주겠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준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플라톤이라는 말을 지금 여기 쓰는 거예요. 동물이라는 거. 다른 게 아니죠. 즉, 이거 시뮬라크, 그림자가 뭐겠습니까? 결국 이것이 이미지죠, 이미지. 그렇죠? 가짜라는 겁니다. 허상이에요. 시뮬라크라는데, 이 이미지는, 그러니까 플라톤 얘기는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데아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 역사가 현대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예. 그런데 사진이 발명되어져서 우리가 그 사진을 통해 갖고 뭔가 이 세상을 전유하고 또 그거를 소유한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급기야는 사진을 통해 가지고 이게 현실이라고 그 판단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게 되면 마치 이 죄수가 밖에 나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손탁이. 원래 이 책 전에 예전에 어디더라. 이 출판사 말고 한 10여 년 전에 나온 책에서는 요게 주석으로 역자가 주석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없네요. 그렇죠? 요 내용은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에 별로 반응이 없으시면 제가 이게 플라톤의 동굴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거죠. 여기가 또 이제 이미지라고 하는 것과 세계를 우리가 조금 나눠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세계를 직접적으로 사실상 만날 수는 없어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개 이론이 빌린 플로서의 그 사진의 철학을 위해서라는 책에 보게 되면 잘 설명되어 있어요. 처음에 인간이 처음에 이 세계와 만날 때는 빌린 플로서는 딱 그렇게 말하죠. 딱 두 가지 혁명이 있었다. 하나는 문자의 발명이다. 그 다음에 영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그림으로 매개를 해서 세상과 만나요. 동굴벽화에 그림을 그린 이유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가 직접적으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매개물 없이 만나게 되면.